애미야, 제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벌을 받을게. 제발 꺼내만 다오. 폭염 속 옥탑방에 날 가둔 후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내던지고 가는 며느리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찍소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소리내면 이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서 말라 죽기 싫으면 쥐 죽은 듯이 있으라는 며느리의 말에 온몸에 피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이 악마 같은 년 피눈물 흘리게 해주겠다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살 된 이은자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지만 제가 겪은 끔찍한 이야기, 오늘은 꼭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7월에 폭염이 온 세상을 달구던 그런 날이었죠. 에어컨이 고장나서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거실에서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요. 그때 며느리 수란이가 조신한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에어컨 수리 기사님들이 와서 먼지나고 시끄러울 텐데 잠깐만 조용한 옥탑방에 올라가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 며느리가 나를 해치리란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는데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삐걱거리는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난간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수란이가 등 뒤에서 저를 슬쩍 밀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뿐인 그곳은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그야말로 창고였어요. 제가 숨막히는 열기에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여긴 너무 덥구나. 정말 잠깐이면 되는 거지? 네, 잠깐이면 돼요. 에어컨 수리하려면 시끄럽고 먼지 많이 나니까 여기가 나으실 거예요. 수란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밀어 방 안으로 들여보내더니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등 뒤에서 차가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딱,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였어요. 수란아, 수란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 않았어요. 수란아, 이게 무슨 짓이니? 문 열어. 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갇혔다는 것을요. 도대체 왜? 수란이는 저에게 왜 그런 걸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시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모두들 부러워했던 며느리였거든요. 이웃집 순이 엄마가 저를 볼 때마다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호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저렇게 참한 며느리를 어디서 얻으셨대?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요? 바닥에 주저앉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목이 아플 때까지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옥탑방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두꺼운 솜니불이 제 얼굴을 덮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지독한 갈증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타고 흐르는 땀과 숨막히는 더위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시원해졌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뼛속까지 시린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아래층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도 모두 잠든 거겠죠. 이 작은 감옥에 갇힌 저를 까맣게 잊은 채로 말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정말 이 문이 열릴까? 그 지옥 같던 옥탑방에서의 첫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며 공포에 떨며 생각했습니다. 천사 같던 내 며느리 수란이가 어쩌다 저렇게 악마가 되어버렸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불과 3주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을 청춘 바쳐 일했던 회사에서 아들 민호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날이었죠. 그날 민호가 집에 와서 하던 말이 지금도 귀에 서네요.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런 기분인데 민호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날 이후 제 아들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민호는 하루 종일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제가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죠.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이라더군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민호의 텅 빈 눈동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수란이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지만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수란이가 안쓰러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란아, 내가 나물이라도 무칠까? 예전 같았으면 아니에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하고 웃으며 말했을 텐데요. 수란이는 들고 있던 행주를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것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준혁이 아빠가 저렇게 된 것도 다 어머님 탓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모든 게 제 탓이라는 걸까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수란이는 능청스러운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대요. 세상도 흉흉하고 보이스피싱도 많다는데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초기 치매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며느리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순순히 통장과 도장을 건네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란이는 제 유일한 낙이었던 손자 준혁이와 제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준혁이는 저를 유독 잘 따랐습니다. 그런 준혁이가 제 방에 오려고 하면 수란이가 귀신같이 나타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란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준혁이에게 속삭였어요. 준혁아, 할머니 지금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셔.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네가 자꾸 방에 드나들면 할머니가 더 힘들어하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건강했고 준혁이를 보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착한 손자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 방에 오는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들 민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숟가락을 들다가 중간에 멈추곤 했어요. 민호야, 밥 먹어 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약에 취해 하루의 절반을 잠으로 보내느라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그저 수란이가 너무 힘들어 잠시 저러는 거라고, 남편 병간 후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라고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예전에 상냥한 며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차갑고 어두운 옥탑방에 갇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고립시키고 제 숨통을 끊기 위한 수란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옥탑방이라는 이름의 무덤 속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되어 희미한 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면 혹시나 하는 희망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고 온 세상이 잠들면 저는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몸서리쳐야 했죠. 며느리 수란이는 정확히 하루에 딱 한 번 짐승에게 먹이를 주듯 옥탑방을 찾아왔습니다. 늦은 오후 계단을 울리는 저벅거리는 신발 소리가 들리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혹시 이제 내려가게 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철컥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리면 그 앞에는 어김없이 무표정한 얼굴의 수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생수병 하나와 돌멩이처럼 딱딱해 보이는 빵 2조각이 들린 쇠그릇이 전부였죠. 수란이는 쇠그릇을 바닥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수란아, 제발,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을게. 제발 여기서 꺼내만 다오. 응? 하지만 수란이는 대답 대신 저를 벌레 보듯 차갑게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쾅! 뒤이어 들려오는 자물쇠 잠기는 소리는 제 희망에 박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어요. 물은 하루에 단 한 병뿐이었어요. 이글거리는 더위 속에서 물 한 병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혀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목구멍은 사포로 긁는 듯 아팠습니다. 빵은 푸석하고 맛이 없었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씹었어요. 하지만 침이 말라 빵을 삼키는 것조차 고문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넘기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미치게 한 것은 바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소리, 저녁 식사를 하며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 바로 코앞에 내 가족이 있는데 저는 투명 인간처럼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도 손자 준혁이도 제가 여기 갇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통 보이질 않으셔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문으로 달려가 소리칠 뻔했습니다. 준혁아, 할미 여기 있다. 여기 갇혀 있어. 하지만 바로 그때 수란이가 했던 섬뜩한 협박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냈던 모양입니다. 수란이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소리를 내보세요. 그럼 이 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을 거예요.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도 없을 줄 아세요. 여기서 조용히 말라 죽고 싶지 않으면 쥐 죽은 듯이 계시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란이는 정말로 그러고도 남을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입을 꿰맨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준혁이가 저를 애타게 찾아도 그저 문에 귀를 대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약해져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왜 저를 찾지 않는 걸까요? 평소에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나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을 녀석인데 말입니다.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민호는 정말 제 존재를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저 아이도 수란이와 한패인 걸까요? 2주쯤 지났을까요? 밤이 깊어온 집안이 잠들었을 시간, 아래층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제 손자 준혁이의 발소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화장실이라도 가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들려왔고 준혁이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달칵? 어느 날 밤에는 아래층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어요. 준혁이가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저를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음식을 가져온 수란이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신경질적인 말투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란아, 혹시 준혁이가 나를 찾는 게냐? 그 순간 수란이 얼굴이 확 굳어지며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준혁이는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신다고 알고 있으니까. 역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란이는 제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협박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잘 들으세요. 만약 작은 소리라도 내서 준혁이가 이곳을 알게 되는 날엔 어머님은 여기서 말라 죽으실 줄 아세요. 그리고 준혁이한테도 해가 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목숨이 아니라 금쪽 같은 내 손주를 걸고 넘어지다니요. 그날 수란이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이의 발소리는 제게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끔찍한 공포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는 손자의 기척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준혁아, 할미 여기 있다. 제발 나 좀 구해다오. 하지만 수란이의 협박이 귓가에 울려 퍼져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감금 3주째 준혁이의 움직임은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낮에도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수란이가 없을 때를 노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있는 옥탑방 바로 아래층까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쿵 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란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재빨리 아래층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절망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후로 수란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제게 음식을 가져올 때도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사방을 살펴댔습니다. 아들 민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에서 준혁이가 민호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대체 언제 오세요? 이렇게 오래 병원에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민호가 약에 취한 목소리로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엄마한테 물어보렴. 아빠는 잘 모르겠다. 저는 그 대화에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제 어미가 집안에 감금된 사실조차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어느 날 밤에는 준혁이가 옥탑방 바로 아래 계단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거든요. 옥탑방 주변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났어요. 이상하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리가 없는데, 그리고 옥상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준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예리한 아이예요. 할머니의 직감으로는 곧 들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아, 제발, 조금만 더. 마음속으로 애타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수란이의 광기 어린 눈이 떠올라 행여나 내 손주에게 해가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수란이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져 이제는 음식을 주러 올 때마다 살기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명심하세요. 들키는 날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지옥에서 저를 구해줄 유일한 희망인 준혁이에게 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탈수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다 못해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던 순간 갑자기 6개월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수란이가 제게 뭔가 서류를 가져왔던 그날 말이에요. 그날도 참 평범한 오후였어요. 수란이가 향긋한 국화차를 내오며 제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쩍 물가도 오르고 우리 준혁이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네요. 그때는 정말 손주와 가정을 걱정하는 착한 며느리의 푸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걱정 마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자 수란이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보험 하나만 더 들어두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보험? 이미 하나 있는데 또 필요해? 네, 요즘은 의료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준혁이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요. 수란이가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적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달 조금씩 넣어두면 나중에 목돈이 되거든요. 수란이는 서류를 제 앞에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써도 서류의 깨알 같은 글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수란이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던 것 같은데 그땐 그냥 기뻐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번쩍했습니다. 적금? 아니야, 그건 적금이 아니었어. 그건 내 목숨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이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섬뜩한 깨달음과 함께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를 서서히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저를 이곳에 가둔 이유, 아들 민호에게 제 행방을 속인 이유, 손자 준혁이를 저와 떼어놓으려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보험금 때문이었던 겁니다. 수란이는 저를 여기서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죽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던 거죠. 모든 것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수란이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것도 제가 모든 것을 알아채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들 민호가 회사에서 잘리고 우울증에 걸린 것마저 수란이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을 테지요.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니 시어머니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무서운 것, 정말 무서운 악마 같은 것.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 연기하며 등 뒤에서는 제 목숨을 앗아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수란이는 제가 여기서 숨을 거둘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더위와 탈수, 영양실조로 죽으면 그저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하나뿐인 내 며느리였기에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이란 말인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것도 가족에게서 말이에요. 그때 저를 찾는 준혁이의 발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를 걱정해주는 내 손주가 있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죽지 않아. 절대로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나가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내 손주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희미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몸은 형편없어졌습니다. 팔과 다리는 앙상해졌고 헐렁해진 옷은 옷걸이에 걸린 듯 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상황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수란이의 목표, 그리고 그 아이의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말이죠. 그 약점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수란이는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을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수란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앙상한 팔로 몸을 일으켜 앉아 수란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수란아, 너 지금 무서운 거지? 순간 수란이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불안한 거 아니냐? 준혁이가 계속해서 나를 찾고 있고 약에 취한 내 아들 민호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테니 말이야. 수란이가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세요? 그 격한 반응이야말로 제 말이 전곡을 찔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정말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수란이와의 심리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이지만 제게는 78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었거든요. 수란이가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한두 마디씩 던졌어요. 수란아, 6개월 전에 네가 적금이라고 속이고 사인하게 만든 생명보험금, 세금은 떼고 받니? 그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게 맞지? 어젯밤 준혁이가 경찰에 실종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들었니? 그럴 때마다 수란이는 당황해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거나 손이 떨리곤 했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래층에서는 제 유일한 희망, 준혁이의 반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수란이를 몰아붙이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어디 계시냐고요? 입원하셨다는 병원, 이름이 뭐예요? 제가 찾아갈게요. 네가 거길 왜 가니? 어른들 일에 신경 꺼. 이상하잖아요.
할머니 방에 혈압약이랑 무릎약이 그대로 있어요. 몸만 사라지셨다고요. 제 손주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워낙 급하게 가시느라 미처 못 챙기신 거야. 수란이가 둘러댔지만 준혁이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전화라도 좀 바꿔주세요. 할머니 목소리라도 듣게 해달라고요. 지금 많이 아프셔서 전화를 받을 기력이 없으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준혁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수란이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추궁에 점점 더 궁지로 몰려갔어요.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준혁이의 발소리가 옥탑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준혁이가 여기까지 오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란이가 돌아왔습니다. 준혁아, 너 거기서 뭐해? 날카로운 수란이의 목소리에 준혁이의 발소리가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조용한 데서 공부 좀 하려고요. 위험하게 어딜 올라가. 거긴 창고라서 먼지만 많아. 당장 내려와. 수란이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직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음식을 들고 온 수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수란이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운 게냐? 그러자 수란이가 이를 갈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준혁이를 충동질했다간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 잘난 손주 녀석까지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자백하는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박까지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해진 거거든요. 준혁이는 진실의 턱 밑까지 다가왔고 수란이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단 한 번의 기회만 온다면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준혁이에게 신호를 보낼 겁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아래층이 좀 소란스러웠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크고 뭔가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진짜 어디 계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준혁이의 목소리였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몇 번을 말해.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다고. 거짓말.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어느 병원인지도 말 안 해주고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수란이의 거짓말에 준혁이는 더 큰 고함으로 맞섰습니다. 그래, 준혁아. 잘한다, 내 새끼. 저는 문에 귀를 댄 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손주를 응원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지금? 수란이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어요.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한테 대드는 격이었어요. 네, 맞아요.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옷도, 약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 틀니까지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안 챙기고 병원에 가셨다고요? 그럼 엄마가 챙겨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꼼꼼하고 영리한 내 손주가 틀니까지 확인했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혀 눈물이 났습니다. 수란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젠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쾌쾌한 냄새가. 준혁이의 예리함에 수란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그 방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냄새가 날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준혁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어딜 가는 거야? 위험하다고 했지. 당장 내려와. 수란이가 따라 올라오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옥탑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집안을 다 뒤져볼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어디 계시는지. 달칵, 달카닥. 문고리가 격렬하게 돌아갔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잠겨 있지? 늘 열려 있던 곳인데. 준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절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습니다. 수란이의 협박 따위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갈라진 목으로 절규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 목소리 맞아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에 저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나다. 할미 여기 갇혀있다. 이 문 좀 열어다오.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진짜 할머니였어. 세상에. 준혁이가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란이가 악을 쓰며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할머니를 여기다 가둬놨어요? 그건 나중에 엄마가 다 설명할게. 제발. 비켜요. 할머니부터 구해드려야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두 사람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준혁이가 수란이를 밀치고 문에 다가온 것 같았어요. 열쇠 어디 있어요? 빨리 열쇠 가져와요. 준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응? 싫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할게요. 119라는 말에 수란이가 거의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 119 부르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할머니가 갇혀 계시는데. 저는 문 바로 앞에 바싹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준혁아, 119 불러. 빨리. 네, 할머니. 지금 바로 부를게요. 핸드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수란이가 더욱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안 돼. 정말 안 돼. 문틈으로 햇빛이 스며들어 왔어요. 아마 준혁이가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발로 차거나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 달 넘게 어둠 속에서 지낸 저에게는 정말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리는데 따뜻한 손길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주의 품에 안겨 폭염에 휩싸인 옥탑방 안에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주간의 지옥 같던 감금의 시간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었대요. 깨어났을 때는 온몸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본 얼굴이 준혁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깨어나니까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준혁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20살 청년이 할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괜찮다, 준혁아. 할머니 이제 괜찮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물도 못 마시고 큰 소리도 못 냈으니까 당연했겠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탈수도 심했고 체중도 10kg 넘게 빠진 상태였대요. 78세 노인이 그 정도 충격을 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도 왔어요.
형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수란이가 어떻게 저를 가뒀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6개월 전 보험 이야기까지 모든 걸요. 수란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어요. 살인미수와 불법 감금 혐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더라고요. 5억 원짜리 보험이었어요.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란이는 민호가 해고당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를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보험금 5억 원이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6개월 전에 보험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저를 가족들과 격리시켰습니다. 민호한테는 제가 치매 초기라서 요양병원에 보냈다고 거짓말했고 준혁이한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워낙 똑똑하고 저를 아꼈기 때문에 들통이 난 거죠. 만약 준혁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그 옥탑방에서 죽었을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민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우는 민호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정신이 없었다고는 해도 3주 가까이 엄마를 찾지 않았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수란이는 살인미수와 불법 감금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보험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수란이의 모습을 보니 참 허무했어요. 5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어서 서글펐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준혁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민호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혼자 살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준혁이와 둘이 살기로 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햇볕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고,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준혁이는 정말 효자예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가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하고 물어보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무섭긴 했지만 준혁이가 할미 살려줄 거란 걸 알아서 견딜만 했어. 어느 날 준혁이가 신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괴롭힘 당한다고 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것도 천벌이겠구나.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란이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78세의 늦은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이 같은 손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민호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서 나와서 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도 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민호를 보면서 저는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이니까요. 비록 실망스러웠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준혁이와 함께 영화도 보고 때로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요. 옥탑방에 갇혀 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에요. 그 끔찍한 경험 덕분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가족을 잘 살펴보세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 사람도 속마음은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세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말이에요.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혈연관계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진짜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혁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래요. 78살의 할머니가 겪은 이 무서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에도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